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미국 시장, 또 우리나라, 한미 정상회담, 뭐 유럽 이런 얘기 주로 했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신흥국 얘기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얘기 어떤 뉴스 준비했는지 박지원 리포터 소개해 주시죠. 네, 신흥시장 자산이 위험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신흥시장 랠리가 펼쳐지면서 신흥국 통화가 반등을 했고요. 이머징 시장 주식 또한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줬는데요. 오늘은 이 이머징 마켓과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준비했습니다. 네, 올 초 전망으로는 선진국 시장이 좋을 것이고 신흥국 시장은 다소 부진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올해 이머징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올해 나타난 이 이머징 랠리의 특징이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고 평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원님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지난번에 그 의동원 이사 와가지고 신흥국 뭐 퍼가 뭐 10몇 배씩 가고 인도네시아 뭐 18배인가 뭐 이러고 막 그랬다 그랬었는데 여전히 가요? 신흥국은? 저희는 지금 신흥국에 대해서 네. 판단하는 게 결국 이제 뭐 달러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가면은 신흥국 시장에 관심이 높아진다. 뭐 이런 초점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저희는 지금 신흥국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이 제조 경쟁력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 뭐 아니면 소비 시장이 제법 있는 국가들, 뭐 이런 쪽으로 초점 많이 맞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흥국이 우리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네. 원자재 신흥국, 네네. 그다음에 제조 공업 신흥국들. 네네. 그러니까 공업 신흥, 그러니까 제조 신흥국 쪽이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익셉션은 러시아인데, 이거는 다르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뭐 올해 들어서 저희가 계속 리포트를 제일 먼저 썼던 게 인도네시아 시장. 네. 이쪽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그 이외에 뭐 신흥국 중에서 제조 강대국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예, 신흥국이죠. 우리나라 여전히 신흥국이에요? 뭐 사실은 아니지만 네.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이머징 마켓 지수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어쩔 수 네, 없이 네. 그렇게 뭐 맞춰지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뭐 최근에 보니까 남아공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숫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네. 뭐 이 러시아도 워낙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유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유가와 관련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다 보니까 그런 국가들의 상승률은 낮게 나오는 그런. 브라질은 원유, 원자재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탄핵 이슈가 예, 제일 그렇습니다. 컸죠. 네. 그 탄핵 이슈는 정리가 좀 됐어요? 아니요, 아직 진행 중이고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예, 지금 뭐 약식 기소돼서 네. 진행 중에 있어서 뭐 그거에 관련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에 브라질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채권 시장도 그렇고. 시장 조정이 아니라 브라질 채권에 들어가서 전에 뭐 이자 많이 준다라 들어갔다가 브라질 그 해열화 환율이 그 박살나면서 많이 피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자 받은 거랑 요즘 좀 좋아진 거랑 해서 따지면 이제는 좀 본전 정도 됐다 그러고 좋다고 다시 들어갔더니 또 물렸대요. 요즘 보니까. 글쎄 뭐 일단 뭐 모든 자산가이 그렇지만 다 매입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 한 해만 놓고 보면은 브라질 채권도 그렇고 브라질 주식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넘버 원, 투를 달리는 게 가장 높은 시장이었고 올해 다시 이제 탄핵 가능성이 좀 불거지면서 조금 흔들렸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브라질은 결국은 이제 기존의 좌파가 주도했던 시장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뭔가 그 정치적 리스크가 줄어든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만큼 브라질의 자산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흔들리지 않을 것 예, 같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이 신흥국 시장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브라질도 작년에 비하면 분명히 좀 기대 수준을 좀 낮춰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채권만 보면 여전히 10% 금리이기 때문에 이것 이상을 까먹을 정도의 급격한 뭐 통화 약세의 가능성은 조금 저희는 낮게 점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브라질이 그 ABC 중에 하나거든요. ABC. 믿지 마세요. 지난 탄핵 이야기가 처음으로 불거졌던 날 당일날 헤아라가 10% 이상 그렇죠. 약세로 그렇잖아요.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스윙을 못 견디면은 견딜 자신이 없으면은 발을 안 담그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장기적인 투자라는 입장에서 거기에 목숨을 건다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 뼈를 묻을 거라고 그러면 가능한 투자일 수 있겠습니다만 들어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묻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기. 아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ABC,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게 정기적으로 외환위기 들어가는 나라들이잖아요. 아주 정기적으로 얘는 한 번 졸업하고 끝이 아니더라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예 글로벌 금융 시장이 좀 위험이 생긴다 그러면 일단 여긴 때리고 보는 나라들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 나라들의 전반적으로 세이빙스 레이쇼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네.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반부에 얘기했던 것도 약간 뭐 위험 자산의 뭐 버블 뭐 가능성을 전혀 뭐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예. 우리가 전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버블 얘기를 그 하는데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신흥국 시장마저도 랠리이고 아까 이제 ABC 얘기하셨는데 우리 외신 기사에서도 지금 아마 소개가 될 텐데요. 아르헨티나가 얼마 전에 100년 만기 채권의 발행 성공을 했어요. 연구체를 뭐 연구체는 아니죠. 100년 만기가 아니, 100년 있을 수 만기 있으니까. 연구체라고 하는 게 뭐 그 정도면 연구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50년 만기가 최장인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외환위기에 들락날락 거리는 애가 100년 만기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투자자가 미쳤거나 아니면 뭔가 확실하게 그 안에서 뭐가 좀 있거나.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나. 다시는 외환위기 안 들어가거나.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단언할 수는 없는데 네. 일단은 이 신흥국 시장에 대한 달라진 그 시각을 좀 반영하는 하나의 증거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이벤트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신흥국 시장의 그 강세의 어떤 모멘텀들을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던 게 네. 하나는 뭐 지금은 원자재가 좀 주춤하지만 작년 초 이후로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레벨업 됐고 네. 그러면서 결국 원자재의 의존도가 높은 이 신흥국 시장에는 호재를 작용한 가운데 달러화마저도 약세였기 때문에 결국 이 신흥국 시장에서는 양쪽 날개를 다 달아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가 매우 아웃퍼폼했던 거고 올해는 이제 원자재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한쪽 날개를 잃었지만 여전히 달러화 약세라고 하는 날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날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가 중에서도 약간 이 원자재 생산의 의존도가 높기보다는 이제 제조업에 대한 기반 가진 국가들이 조금 더 부각되는 그래서 신흥국 내에서도 이제 그런 차별화가 된다면 아직 신흥국 스토리는 뭐 우리가 주식시장 뭐 전체적으로 좋게 보는 그 스토리에서 크게 무관한 얘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 전과 이후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중국이 2001년도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이라든지 브릭스가 주도하는 강세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 주도하는 주도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면서 경기 회복이 확산됐고 이제 유럽마저도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방 국가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들 나라에 수출하는 수출국들 제조 같은 국가들이 이제 제조국가들이 좋아지는 거죠. 빛을 보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게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같은 신흥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커머더티 관련된 국가들의 경우에는 자원신흥국. 예, 약간 연초 이후에 부진한 흐름들, 뭐 호주라든지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또 이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다시 또 이제 되돌림되는 과정들이 되돌림됐죠. 있으면서 연초 이후에 한 10% 넘게 빠지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같은 신흥국 내에서도 이전의 어떤 강세 장과는 좀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철광석도 이제 베어마켓 들어간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자원 쪽은 꼭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철광석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베어마켓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리 가격만 놓고 보면은 연초 이후에 한 5%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재별로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물가 관련돼서 국제 유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공급 이슈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은 공급이 너무 많다. 네. 재고가 많이 쌓였다. 그런데 셰일가스가 또 터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아까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소비 쪽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 얼마 전에 그 IMF에서 발간된 워킹 페이퍼를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즉슨 뭐냐면은 그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 같다.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 이전과 달리 신기술의 보급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거의 10년이 안 돼서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전기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프라가 안 돼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경고를 하고 있고요. 네. 전기차가 확산되면 이 원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지금보다 많이 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던지고 있는 건데요. 마침 중국이 2025년까지 20%를 전기차로 생산하겠다. 이것도 발표를 했고요. 선진국 내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보급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로가 많이 진행이 된다면 전체 글로벌 원유 수요의 57%가 지금 트랜스포테이션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57%입니다. 전 세계 57%고 미국만 따지면은 70%가 넘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 중요한 큰 중국이라든지 미국, 유럽 같은 시장에서 전기차 보급 속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가에 상당히 약간 막혀 있는. 전쟁이 나지 않는다면 아까 제가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를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를 어떤 형태로 다시 끌어올지 저 잘 이제 상상이 안 갑니다. 중도에 전쟁은 없다는 전제를 네. 해야겠죠. 전쟁이 안 난다는 전제를 한다면은 이 상당히 막혀 있는 약간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저물가, 그다음에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은 좀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그 수요 쪽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수요 쪽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기차가 확산이 되더라도 전기를 만들어내는 자체가 에너지거든. 네.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요, 그 연료탄 값하고 휘발유 값하고 가스 값하고 이런 모든 게 그 에너지 환산 가격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렇죠. 열에너지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또는 전기에너지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의 환산 가격으로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전기차를 간다 그러면 자동차가 전기를 안 쓰겠지만 그 자동차에 공급해야 되는 전기는 또다시 어떤 에너지인가가 가서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에너지 시장은 더 좋아지는 게 이 아주 제일 기본이 그 우리 공학이잖아요. 이게 에너지가 변환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이 컨버스천 엔진 들어가서 직접 그 가솔린 집어서 직접 그 태우는 이 컨버스천 엔진이 가장 연료율이 높은 엔진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전기로 한번 바꾼 다음에 전기로 바꿀 때 한번 엔진 속에서 태우는 거 아니에요. 바꾼 다음에 이 전기 가서 한번 또 들으려고 그러면 이건 무조건 열 손실이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전 심지어 좀 더 황당한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전기차를 만드는 이유가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해가 더 많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 생겨져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가에 대한 디맨드 사실 뭐 전기를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 석유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석탄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한번 바꿀 때마다 그렇죠.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있을 게 일시적으로는 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일시적인 영향은 있을 텐데 이게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연료탄이다. 그러면 연료탄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석유가 상대적으로 싸지면 또 다른 형태의 석유의 소비처가 생겨날 거거든요. 뭐 그런 형태로 움직이지 않겠나는 생각인데 지금 글로벌 그 자원 시장을 이렇게 보면 그 공급 과잉 이슈가 원유 쪽에서 나와 있잖아요. 철광석도 공급 과잉 이슈거든요. 그 발레가 지금 아주 대규모 철광석 광산을 지금 막 퍼내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철광석 광산이 생산을 개시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은 수요가 죽고 이러면서 지금 철광석 가격이 또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그 대규모 광산들이 자꾸 나오고 이러면서 철광석도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기는 힘든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사실 그런 것들이 철광석 시장을 그 베어마켓으로 지금 보는 이슈들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른 그런 이슈가 없는 다른 광석들은 가격이 다 좋거든요. 공급 과잉 이슈가 없는 것들은 다 좋아요, 지금. 공급 과잉 이슈가 있는 것만 못 올라가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맞는지는. 그나저나 베네수엘라, 뭐 어쨌든 러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는 힘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뭐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철저하게 이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러시아도 마찬가지네.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 베네수엘라하고는 좀 약간 체급이 다르고요. 아까 러시아는 사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그동안의 어떤 그 국제 제재 자체가 풀릴 거라는 기대감들이 이미 선반돼서 상당히 자기시장 좋았다가 또 뭔가 최근에 이 돌아가는 형태 자체가 또 반러시아 체제 어떤 분위기가 생기니까 좀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생산 단가가 높은 베네수엘라 등등의 국가들은 더더욱이나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쉽게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원유 생산 코스트 자체가 물론 뭐 중동 같이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20 이하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유가 자체가 $40 이상만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GDP 성장률은 플러스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워낙 밸류에이션이 모든 국가를 다 집어넣어 보면 러시아는 제일 밑에 그 다음이 한국 다른 나라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뭐 러시아가 유가가 진짜 $20까지 폭락하지만 않으면 이제는 러시아도 뭐 말씀하신 대로 벌써 YTD로 올해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 10% 이상이기 때문에 작년에 플러스 40% 50%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0% 이제는 뭐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재밌는 현상은 저희가 이제 신흥국이랑 선진국이랑 나눠서 상승 여력을 돌려보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내내 선진국 시장이 신흥국 시장보다 더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돌려봤는데 처음으로 이제 신흥국 시장의 상승률이 11%가 나오고요. 선진국이 8.8%가 나옵니다. 네. 이제 신흥국 쪽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신흥국 시장에서 뭐 원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 경쟁력이 좀 있는 국가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유가가 얘기하는 중에 유가가 $20대로 폭락만 하지 않으면 하는 단서를 달았는데 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오원수 팀장이 조금 아까 한 발언에 상당히 또 동조를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로 가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할 게 아니고 수요 측의 요인이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게 공급 측 요인도 있고 공급 측 요인은 셰일가스나 이런 것들이 생산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이븐이 $20까지도 갈 거예요.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시간의 문제라고 봐야죠. 네, 갈 겁니다. 지금 벌써 $30대가 나온다는 거니까 금방 내려갈 거예요. 이거는. 그건 내려가는데 그거 말고도 이 화석 에너지 자체에 대한 지금 기술 개발의 속도가 화석 에너지의 사용량을 점점 줄여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BEP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져 내려올 것 같아요. 다만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가 대량 포집이 가능하냐의 문제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대량으로 포집해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쪽에서도 혁신이고 수요 쪽에서도 계속 혁신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원유 다시 $40 $20대 갈 날 난 온다고 봐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동의를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과거와 같이 급락할 룸은 없지 않을까. 급락할 부분은 없다. 룸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20라고 하는 금액이요. 80년대, 90년대의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 선에서 그냥 꾸준히 그 석유 파동 이후에 석유 파동 전에 더 쌌었고 네. $20 꾸준히 왔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골드만삭스에서 그 시장 한번 이렇게 쫙 훑어먹고 갈 때 $150 리포트를 냈을 때가 거의 그 정도 봤었잖아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 흔히 말하는 유가에 대한 이피션시가 네. 연간 10% 이상 이렇게 나타났다. 그런 맞는 말씀이신데 지난 거의 한 60년 동안에 계속 인프루먼트가 있었고요. 네. 연간 한 2.5% 정도의 프로덕티비티 인프루먼트가 생기면서 네. 유가가 옛날에 필요하던 거에 2.5%가 줄어들면 똑같은 생산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이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면 말씀하신 유가 60달러가 나오고요. 그다음 또 저희가 얼마 전에 리포트를 쓰면서 들여다봤는데 셰일가스가 작년 2월 달에 들여다봤을 때는 유가가 20-30%이면 다 망하는 거 맞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이힐드 채권들이 별로 안 올라갑니다. 금리가.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유가가 빠지면서 안 올라가는 건 뭐냐면 그만큼 생산성이 좋아지고 뭐 수익률이 좋아졌다까지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EPS를 보시면 급락을 했다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가가 그렇게 20달러로 금방 가는 건 아니,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그제 얘기인데 좀 과장해서 한 얘기인데 네. 그래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150달러 유가가 비싼 유가 같지만 비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미국 서부 시대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쉐일을 퍼냈을 때, 쉐일을 발견했을 때 땅 파다 보니까 시꺼먼 물이 쫙 올라와서 이게 뭐냐 이게 기름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150달러가 나와요. 그렇죠. 차이가 없어.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20달러 시대는 이상하게 싸게 살았던 거예요. 이상하게 굉장히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만 싸게 살았던 거고. 근데 지금 40달러대가 어찌 보면 40달러, 어쩜 30달러 갈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그렇죠. 휘발유값, 기름값도 그 정도는 받아야 이게 먹고 산다 소리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싸다고 하는 게 지금 40달러 정도 우리가 살면 80년대, 90년대 20달러 시대를 사는 거랑 똑같지 않겠어요? 네, 그렇다고 보긴 해요. 성장률 등으로 치면 그때보다는 훨씬 더 싼 편으로 생각해야 그걸 되죠. 싼 거로 봐야죠. 경제 사이즈와 화폐 가치가 떨어진 부분 감안하면 네. 오히려 실질 가치 개념으로는 더 더 싸진 쌀 수도 더 쌀 수도 있죠. 그나저나 하반기에는 어디다 투자해요? 신흥국? 저희는 계속 한국을 제외를 한다면 네. 저희는 계속 인도네시아를 추천을 하고 한국까지 포함하면? 한국이죠, 무조건.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하면? 한국이죠. 한국을 빼고 얘기합시다. 이게 지금 외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가 한국 빼고. 없습니다. 네, 네. 한국 빼면은 인도네시아? 네, 여전히? 인도네시아를 저희는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좋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도 뭐 이제는 거의 바닥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브라질이나 인도 뭐 이런 쪽은 저희는 지금 포트에서 빼고 있고요. 신흥국 중에서는 그렇게 지금 인도는 별로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인도의 문제는 인도 자체가 사실 이제 소비 시장이 전체 GDP의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네. 굉장히 소비가 중요한 시장이라서 네. 지금 중국이 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외국인 수요가 인도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PBR과 PER이 올라가는데 EPS는 빠지고 있어요. ROE도 빠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거품 현상이다. 그래서 물론 전 세계 시장이 거품 현상이 일어날 때는 인도 시장이 빠지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거품이 끝나는 시기에 이제 제대로 큰 폭의 하락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조금 꼭 굳이 뭐 투자할 필요가 있냐. 딴 데도 많은데. 예, 딴 데도 많은데 그런 거죠. 거기는 뭐 다른 신흥국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그래서 신흥국과 관련돼서는 이제 비슷한데요. 이제 그 소비라든지 수출 관련된 성장 모멘텀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 그 전반기가 지나고 미국의 경기 사이클로 본다면은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때 그동안 전반기 때 소외됐던 나라가 어디냐를 찾아보면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었고요. 지금 2,400 한국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 예, 2,400까지 갔는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9.6배 수준이고. 그거밖에 안 돼요? 네, 9.6배 수준이고 그거를 제외한다면은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외국인이 마음대로 투자할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지금 외국인 비중은 한 2%, 유동시가총액 비중으로 한 4%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리한 흐름과 지금 전혀 따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자국 내 유동성 흐름으로 가고 있는 시장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제가 그 작년에 중국 선전시에 갔다 왔더니 거기도 부동산 가격이 난리예요.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평당 가격이 한 5천만 원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0평대 아파트가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하는 상황인데 뭐 반포처럼 좋은 지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산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국 정부도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규제 정책을 핍니다.
근데 규제를 펴면 자금이 어디로 갈까? 해외로 자금을 못 빼기 때문에 결국 국내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면 자금을 증시로 갔다가 다시 증시 자금을 재기 시작하면은 다시 부동산으로 가는 이런 시속 게임이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 작년 계속 부동산을 재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MSCI 지수 편입이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게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 유입되는 어떤 임팩트는 크진 않고 또 막상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센티멘트 자체는 자금이 옮겨간다.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또 중국 한 가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베트남이라든지 아세안 국가들도 일단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인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유를 전체 다 수입해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저유가 상황이 경제에는 좀 더 긍정적이고 작년에 화폐 개혁을 하면서 약간 좀 꺾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시 또 회복되면서 저희도 밸류가 상당히 부담입니다. 이익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고 밸류는 부담이고 밸류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한 18배 정도 받고 있으니까 거의 필리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속된 지 꽤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반기 때까지는 좀 더 볼 수 있는 국가가 인도가 아니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정 부장님, 마지막 질문을 유 부장님한테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예를 들면 남아공으로 간다. 우리가 뭐 요즘 신혼여행 남아공 많이 가대요. 근데 그런 걸 가는 게 아니고 돈이 가는 거면 이제 완전 네이키드 포지션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이키드 포지션으로 안 가려 그러면 해지 비용이 워낙 비싸죠.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 신흥국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에 그때 우리 해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결국 이제 그런 어떤 글로벌 투자 자금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알파 리스크와 베타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는데 네. 베타 리스크들은 분산을 통해서 네. 중화를 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고요. 알파 리스크에 대부분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산 투자에 예를 들면 남아공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남아공 주식의 밸류에이션에 관심을 갖지 남아공 통화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다른 통화의 분산을 통해 가지고 크로스 해지를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일단 남아공 주식은 좋다 가정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해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란트 포워드를 매도를 해야 될 때는 포워드 매도는 결국은 금리 차이만큼이 그대로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을 상당 부분 잠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꾸로 그 남아공 란트를 해지를 하는 쪽보다는 란트에 대한 대체에 대한 구입을 통해 가지고 그 매수를 통해서 교차 해지를 하는 쪽으로 대부분 많이 투자가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환 해지 자체,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 환 해지 자체가 반대쪽의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예를 들면 우리 그 금융위기 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해외 투자를 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미국 또는 해외 채권에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환 해지를 한답시고 달러를 매도를 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요. 환 해지가 오버 해지가 됐습니다. 오버 해지가 됐습니다. 환율은 올랐죠, 그죠? 오르는 환율에 달러를 삽니다. 다시 시장이 좀 안정돼.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죠. 이번에 언더 해지가 됐어요. 다시 또 달러를 팔아야 돼. 왔다 갔다 하면서 환율 해지 비용 때문에 신발이 다 따라가지고 언더라인 자산에 투자해서 예를 들면 30이 터졌다고 그러면 환 해지 비용이 30, 50이 더 터진 거예요. 실제로 2008년도, 2009년도에 우리나라의 어떤 해외 투자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투자 자산들도 그런 식으로 어떤 직접적인 원투원의 환 해지를 해가지고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성공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 환 해지 행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시사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환 해지와 관련된 그 기본적인 정책의 변화인데요.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환 해지를 하지 않았고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환 해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발표에 하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한 200억 불 정도 선물한 매도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그 포지션을 계속 줄이고 있고 앞으로 그거를 완전히 환 해지를 없앨 거라 그럽니다. 장기적으로 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환 해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 변동되면서 내 손익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긴 흐름에서 봐서는 거꾸로 환해지가 투자 수익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다라고 네. 보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물론 그 투자자가 남아공면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글로벌 투자자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자산, 다양한 통화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거꾸로 교차 해지를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물론 뭐 일시적으로 어떤 급격한 약세가 예상이 되진다고 그러면은 어떤 형태의 환해지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네. 기본적인 어떤 그 투자 전략이라는 관점에서는 원투원의 환해지는 최근에는 대부분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하지 않는 쪽의 모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내 개인적인 투자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 옛날에 제가 현대건설에 컨설팅을 할 때인데 국내 금리는 예를 들면 10%면 뭐 홍콩 가서 그 무슨 뭐예요 하면 한 2%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조달 금리가. 현대건설 재정부의 담당 그 부사장한테 왜 홍콩 안 가냐? 응? 홍콩 가서 조달하면 한 2%쯤 더 싼데 안 가냐 하고 이제 여쭤봤더니 그리고 이제 완전 망신당했죠. 환해지 비용이 2%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조달 비용과 합쳐서 그러니까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네요 하고 그때 배웠는데 해지 비용이 잘못하면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남아공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환율이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거 있고요. 그럼 오픈 포지션으로 괜찮다? 그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재밌는 거는 이 남아공 증시의 30%가 한 기업인데요. 이 한 기업이 텐센트의 대주주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그런 종목 들고 계시면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